국내 코로나19 확진세가 감소 추세에 접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서울을 비롯한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한편 독감 예방 무료 접종에 사용될 약품의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국가 접종 사업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국내 지역 감염 확진자 수 나흘 연속 두 자릿수지만 여전히 불안하다라는 말로 시작을 했는데요. 네. 오늘 발표된 수치만 봐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의 신규 확진자가 110명입니다. 나흘 만에 다시 100명대로 올라섰고요. 지역 감염 사례는 99명, 정말 아슬아슬하게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발표된 확진자 수치를 봤을 때 좀 어떻게 분석을 하시나요? 계속 이제 몇 주간 계속되고 있는 경향이 주말에 좀 떨어졌다가 주중에 다시 올라가는 네.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같은 패턴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이고요.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이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숫자가 좀 늘긴 했지만 국민들에게 크게 걱정하실 수준도 아니고 그렇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늘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까지의 추이를 좀 보면 매주 수요일에 좀 정점을 찍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에 검체 수가 줄어들었다가 수요일쯤면 평소의 검체 수를 회복하기 때문이라고 보면 되겠죠? 주말에 줄어드는 이유는 검사 수가 줄어들어서이기도 하고 아마 월요일, 화요일에 줄어드는 것은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그 주말에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국민들이 접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감염이 좀 줄었다가 다시 이제 그 주초가 돼서 일상 활동이 시작되면 접촉이 늘어나고 감염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예. 수요일에 보면은 153명이었거든요. 네. 멀리서 보면 수요일끼리만 좀 비교를 한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하향 안정세가 가 맞다라는 말씀이시고 예. 지역 감염별로 보면 서울이 40명, 경기가 28명, 인천에서 다시 또 확진자가 나와서 5명이 나왔고 부산, 경북 6명씩 나왔습니다. 다른 지역도 그 밖에도 또 나온 지역들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계속해서 수도권 지역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대를 아래로 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수치가 수도권이 잡히지 않으면 계속 이런 상태가 유지될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그 숫자 중에 하나는 그 경로를 알 수 없는 조용한 전파의 수준이 낮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네. 그 조용한 전파는 방역 당국이 접촉자 관리하고 격리하고 이렇게 해서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의 집단 감염의 형태로 발전할 수 있어서 이 조용한 전파자의 숫자, 그 감염의 비율이 줄어들지 않는 한 산발적인 감염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이태원 클럽대가 5월 황금 연휴 때였고요. 8월 중순에 임시공휴일 지정되면서 수도권에 상당한 2차 대유행이 왔었고 네. 이제 기다리고 있는 추석 연휴도 우리가 방역에 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전에 교훈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추석 연휴에 이제 가능한 한 국민들께서 이번에는 고향 방문을 좀 자제해 주시고 혹시나 방문을 하시더라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나 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그런 그 방역 수칙을 또 잘 지켜주시고 해야 우리가 추석으로 인해서 이게 감염이 대량 감염으로 발전하고 네. 또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올리고 소중한 일상을 또 잃어버리고 또 많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무료 예방 접종을 하려던 독감 백신 일부가 유통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되면서 어제부터 무료 접종 대상이었던 게 일시 좀 접종이 중단되는 상황이 네.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없는지 파악하는 데까지 2주 정도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그 시기를 앞당긴다고 하더라도 수년될 수밖에 없어서 네. 그러니까 시기가 좀 늦어지다 보면 백신의 효과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백신을 좀 미리 맞는 게 중요할 텐데 네. 그런 데는 차질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독감 예방 접종을 한 다음에 항체가 생성되기까지 한 2주 정도가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근데 이제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가
11월 중순 이후이기 때문에 적어도 뭐 10월 말까지만 예방 접종이 이루어지면 별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6개월에서 9세 사이에 그 2차 접종을 해야 되는 그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도 11월 중순까지만 접종을 한다고 하면 10월 초에 첫 접종이 이루어지고 4주 후에 2차 접종, 2주 후에 항체 생성을 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뭐 10월 초에만 1차 접종이 이루어져도 독감 예방의 효과를 내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정은경 청장의 브리핑 내용을 들어보면 500만 도즈가 해당 물량인데 이게 몇 네. 명분이고 네.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폐기가 된다면 앞으로의 공급에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한 도수는 그냥 1인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500만 도수니까 5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국가가 지금 무료 접종과 유료 접종을 나눠서 얘기하고 있는데 네. 무료 접종 1,900만 명, 유료 접종 1,100만 명에서 3,000만 명분을 지금 국가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면 그 통상 접종하는 것에 비해서 한 500만 도스, 500만 명분을 정부가 추가로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전량 폐기된다고 해도 과거의 예방 접종 수준은 유지할 수 있고 뭐 지금 상황을 봐서는 그렇게 전량을 폐기해야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 손실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 접종 말고 일반 그 무료 접종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유료 접종은 계속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접종분에 대해서는 맞는 분들도 걱정하지 않고 맞아도 되는 건지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문제가 됐던 그 백신 유통 회사가 예. 담당한 부분이 무료 접종 부분을 담당했기 때문에 유료 접종은 별도의 유통 경로로 이미 상당수 의료기관에 이미 배송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유료 접종은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시고 맞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운반 과정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냉장차에서 냉장차로 싣는 다른 냉장차로 싣는 네. 과정에서 상온이 노출해 네. 됐다라는 게 이 신성약품 측의 입장이고 이게 뭐 길어야 한 5분 정도다라고 해서 네. 5분의 상온 노출이 이 백신에 뭔가 변질을 가할 수 있을 만큼의 기간인 건지 어떻습니까? 회사에서 얘기한 대로 한 5분 정도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 병원에서 예방 접종을 할 때도 냉장고에서 백신을 꺼내놓고 뭐 환자 문진하고 예방 접종하는데 뭐 네. 5분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그런 정도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회사 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이게 5분 정도밖에 상온에 노출되지 않았었는지 또 이야기하는 냉장차에서의 이동 과정 말고 다른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된 문제가 없었는지가 좀 세밀하게 조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예. 이제 백신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는 지금 그렇게 이제 이송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백신들을 질병관리청이 일부 이제 샘플을 해서 실제 백신에 문제가 없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라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백신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얼마나 폐기해야 되는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통상 백신을 유통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종이박스에 포장을 했다라는 네. 그 부분 아닙니까? 네. 보통은 어떻게 하는데 이 종이박스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까? 보통은 그 스티로폼처럼 그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용기에 담아서 보관하는 게 예. 일반적인데 이제 종이박스에 담아서 보관을 한 거는 좀 부적절한 어쨌든 이게 백신에 이상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네. 부적절한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게 뭐 백신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국가적으로도 예. 또 부작용이 생기면 국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운송에 있어서 뭐 정해진 규약이나 네. 그러니까 온도를 뭐 2도에서 9도까지로 유지해야 된다. 네. 이런 정도의 규약만 있지 나머지 뭐 정해진 프로세스나 프로토콜은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매뉴얼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미루어 짐작컨대 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용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할지 아니면 이동하는 과정에서 냉장을 유지하도록 해야 된다는 세부적인 프로토콜, 뭐 지침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질병청에서 독감 치료제와 관련한 브리핑도 했는데요. 600만 명분을 확보하고 있다. 그 정도 양이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한 해 이 독감 네. 치료제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는 것이고 이 정도 양이면 괜찮은 건지 궁금하네요. 보통 이제 한 해 독감 환자가 한 100만 명에서 뭐 많으면 한 200만 명까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600만 명분이면 뭐 한 그것의 3배에서 한 6배 정도의 분량이라 특별히 그 독감 치료제가 뭐 그 너무 많이 처방돼서 뭐 남용되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족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예. 이제 그 지금 우리가 여름을 겪고 있을 때 이제 남반구는 겨울이었는데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 요번에 이제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손 잘 씻고 하면서 독감 환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 독감 치료제는 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독감 백신 예방접종 중단 사태에 대해서 오늘은 먼저 좀 짚어봤고요. 코로나19로 돌아와서 부산을 수도권에 이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리가 2개인데 하나는 동아대 부민 캠퍼스고 하나는 건강용품 설명회인데 둘 다 10명대 중반이 나왔어요. 특히 네. 이제 걱정이 됐던 건 동아대인데 이제 네. 학생들이 젊고 활동 반경이 넓다 보니까 많은 사람하고 접촉을 했고 대량 확진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했었는데 네. 지금 보면은 확산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네. 13명인 거 보면 예. 어떻게 보십니까 부산 상황? 접촉자가 한 1,000명이 넘게 네. 나왔고 그중에 한 700명 정도가 이제 검사를 했는데 대부분 음성이 나와서 지금 봐서는 그 대량 감염으로 발전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격상 대학이 이제 문을 열면 뭐 식당에서도 학생들이 모이고 동아리 모임도 있고 그렇죠. 뭐 친구들끼리 어울리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뭐 평소 같다면 별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처럼 동아대를 중심으로 한 이제 그 집단 감염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최대한 그 접촉을 자제해 주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맞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나야 되면 뭐 온라인으로 화상회의 같은 것을 통해서 만나고 전화하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은 접촉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 동아대 같은 경우에는 다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접촉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런 지역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나중에 추석 연휴가 되고 나면 다시 또 집으로 돌아오면서 또 이동량이 또 넓어지기 때문에 네. 이동량이 많아지고 이동 반경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동아대의 경우는 아직 이제 추석까지 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접촉자들에 대한 그 격리와 검사를 통해서 확진자가 가려지면 그것으로 인한 뭐 N차 전파의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산 지역 전체에 그 조용한 전파가 네. 상대적으로 그 많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5% 가까이가 이제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이라고 하니까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 부산 지역에서 학생들의 뭐 모임 활동을 추석 전에 좀 자제해 주셔야 고향으로 돌아가서 재전파가 일어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작하면서 정세균 총리의 중대본회의 모두 발언 현장 다녀왔지만 국무총리실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정세균 총리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음성이 다행히도 나왔는데 바로 활동을 재개합니다. 일주일 전에 이 접촉을 했기 때문에 밀접 접촉자로는 분류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네.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교수님? 코로나19는 이제 무증상 감염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증상 발현 이전에 이틀까지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접촉한 사람까지를 이제 접촉자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총리실 직원 같은 경우 18일 날 최초의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16일 이전에 접촉한 것은 이제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고 그 이후에 접촉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총리실의 말에 따르면 정세균 총리께서 아마 이 직원을 16일 이후에는 만나지 않은 걸로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모두 발언에서 추석에 특별 방역 대책을 구체화해서 조만간 발표하겠다. 이번 추석 연휴가 금년도 방역의 최대 고비이다. 특별한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드린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추석 연휴 말미에 개천절이 있는데 개천절에 집회를 하겠다라는 신고 건수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계속 정부나 서울시 차원에서 금지를 하다 보니까
이 집회 주최 측에서 내놓는 또 다른 방식 중에 하나가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집회를 하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글쎄 이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뭐 감염 전파의 우려가 없을 수는 있지만 그게 뭐 시위나 집회를 하는 과정에 전후에 또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고 네. 그게 접촉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느끼기엔 심리적으로 이게 코로나19가 이렇게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또 모인다고 하는 게 굉장히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때에 이런 시기에 드라이브스루라는 방식을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집회를 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게 그 집회를 통해서 알리고자 하는 바가 잘 국민들에게 전달될지 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예. 네. 내일 아마 예정대로라면 추석 연휴와 관련해서 특별 방역 기간에 대한 지침들이 발표가 될 텐데 어떻게 좀 예상하시는지 한 2.5단계 정도로 다시 격상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 중간지대를 또 택할까요? 뭐 공식적으로 단계 격상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2단계에서 정부가 감염 위험이 높다고 생각하는 뭐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맞춤형으로 세부 지침의 형태를 이제 내놓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한 미군이 확진자 격리 해제 요건을 사실상 완화하는 방안을 좀 발표를 해서요. 네. 이게 기존과 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존에는 아마 그 7일간 그 격리 이후에 검사가 두 차례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와야 격리 해제를 하는 것으로 네. 되어 있는데 그 지금은 21일 이후에 증상이 없으면 양성이 나와도 해제를 한다 이렇게 이제 그 지침을 바꾼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그 대부분의 경우에 21일이 지나면 코로나19의 전파력이 없고 몸에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죽은 바이러스의 조각일 가능성이 높지 실제 전파력이 있는 감염력이 있는 살아있는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극히 낮아서 그 지침을 바꾼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도 실제로 좀 관리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나요? 네, 뭐 사실상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우리가 이제 관리나 방역에 들어가는 노력, 개인이 격리에서 겪는 고통 이런 것을 고려하면 완화하는 게 합리적인 결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그럼 것 현재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관리되고 있는 방역 기준은 어떤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7일이 경과한 이후에 검사를 해서 두 차례 예. 음성이면 해제를 하거나 또는 10일을 경과해서 임상 증상이 없으면 검사를 하지 않고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난 8월 말에 그 이전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정했다가 그걸 이제 일부 완화한 상태라서 주한미군이 이번에 완화한 기준과 뭐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주한미군이 그런 결정을 하는 데에서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연구 결과가 네. 근거가 됐습니다. 근데 이 CDC가 공기를 통한 전염 가능성을 이야기했다가 며칠 네. 뒤에 실수였다라고 하면서 또 번복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공기 전염 가능성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별로 높지 않다고 본 건데 우리가 그동안 에어로졸을 통한 감염 가능성을 여러 차례 지적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공기 중 전염하고 그러니까 에어로졸을 통한 전염하고 좀 다른 개념인 겁니까? 어떻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비말 감염과 공기 감염은 그 코로나19 환자가 내뿜는 침방울의 크기가 큰 침방울만 통해서 감염이 되느냐 아니면 작은 침방울을 통해서도 감염이 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큰 침방울만 통해서 감염이 되면 2m 이상의 거리를 두면 감염 위험이 굉장히 낮아지고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침방울의 무게 때문에 침방울이 다 바닥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네. 감염의 위험이 없는데 작은 침방울은 공기 중에 계속 떠다니기 때문에 2m 이상의 먼 거리에서도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는 침방울이 떠다니는 것을 다른 사람이 흡입해서 감염될 수 있다는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까지 그 코로나19의 그 전파 경로를 보면, 전파 경로나 발생 양상을 보면 대부분이 비말 감염이고 공기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긴 하지만 그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서 공기 감염이 실질적으로 이제 일어난다고 해도 또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우리가 뭐 방역의 수칙이나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지침을 바꿔야 되는 부분은 별로 없다. 단 하나 있다고 한다면 환기를 자주 시키는 것. 그러니까 이게 가벼운 침방울이 밀폐된 공간 안에서 오랫동안 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환기를 시켜서 그걸 내보내는 일만 우리가 좀 더 한다면 사실은 뭐 이게 비말 감염이냐 공기 감염이냐를 엄격하게 구분해서 뭐 따질 이유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었던 스타벅스 야당 역점 같은 경우는 해당 네. 층 전체, 그러니까 2m로 훨씬 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전파가 일어났었는데 네. 이 경우는 에어컨 때문이다라고 보시는 그렇죠. 에어컨 때문에 큰 그 침방울이 멀리 이동을 한 것이지 통상적인 환경에서는 작은 침방울이 이동을 한다고 해도 그 양이 작고 그 양이 작으면 감염의 위험이 높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뭐 공기 감염이 된다고 해도 그걸 굉장히 국민들이 두려워하시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기만 잘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환기가 중요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재감염 사례가 네. 처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의심 사례가 나오는 건데 이게 사실 재양성 사례는 여러 차례 나온 바 있었습니다. 700건 정도 넘게 나왔었는데 재감염 사례는 의심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서 네. 이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이걸 구분지어야 될 또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재양성은 죽은 바이러스의 조각이 검사를 통해서 검출되는 것이고요. 재감염은 감염력이 있는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감출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감염은 환자 본인에게도 이게 코로나19가 새로 생긴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격리 조치를 하고 접촉자를 관리해야 되는 점에서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번 그 국내에서 발생한 사례는 첫 번째 발생한 바이러스의 유전자형과 두 번째 발생한 바이러스의 유전자형이 달라서 재감염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바이러스 배양 검사에서 바이러스가 배양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검출된 걸로 확정이 된 건 아니라서 조금 재감염이 맞다, 100% 맞다라고 확신하기에는 좀 어려운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감염 사례라고 안 하고 재감염 의심 사례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치료제 이야기도 좀 해볼 텐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백신보다는 치료제 쪽에 개발의 속도를 좀 내는 것 같습니다. 혈장 치료제를 환자한테 투여를 시작했다고 하던데 이 정도면 네.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아직은 그런 정도의 단계는 아니고 현재는 이제 일부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상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네. 이상 임상 시험을 통과해야 그다음에 적어도 3상을 거치기 전에 이제 중환 환자에게 긴급 사용 승인을 거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 그게 아마 내년 초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시험 단계이고 뭐 급하게 중환 환자에게 쓰려고 해도 내년 초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